나이가 60을 넘기고부터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과거보다 더 자주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 몸은 느려지고 세상과의 거리는 조금 멀어졌는데 반대로 마음만은 더 집요하게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다. 마치 잃어버릴까 두려워 손을 꽉 쥐고 있는 아이처럼 나는 삶의 여러 조각들을 내려놓지 못한 채 고집스럽게 움켜쥐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다. 붙잡는 순간 행복은 멀어지고 놓는 순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가장 단순한 진실을 젊었을 때는 붙잡아야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람도, 일도, 명예도, 역할도, 심지어는 고집과 상처까지도 내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정신이 차분해지기 시작하자 나는 서서히 깨달았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은 기둥이 아니라 무게였고 보호막이 아니라 족쇄였으며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나를 갉아먹는 집착이었다는 사실을 어느 날 새벽 잠이 깨 마당으로 나왔다. 차가운 공기가 폐에 깊숙이 스며들고 먼동이 트기 전에 잔잔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내 삶을 지켜주는가?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답은 분명했다. 아니다.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두고 있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역할의식, 오랫동안 지켜온 명예,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는 억지 노력, 떠난 인연을 다시 붙잡으려는 마음, 그 모든 것이 한데 엉켜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집착이 있어야 삶이 단단해진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안다. 집착은 단단함이 아니라 경직이고 경직은 결국 깨짐을 부른다. 집착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만든 그림자였다. 사람들이 나를 강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이유도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놓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하다는 것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였다. 나는 세월이 흐르며 여러 사람을 만났고 그 중에는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은 삶의 지혜를 가진 이들이 있었다. 어느 날 공사 현장에서 만난 한 늙은 일용직 노동자가 이런 말을 했다. 붙잡아야 할 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냥 흘려보내도 괜찮은 것들이죠. 그 말은 내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듯 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반대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모든 순간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었다. 바로 내 마음의 평온이었다. 사람을 붙잡으려 하면 떠나고 일을 붙잡으려 하면 무너지고 명예를 붙잡으려 하면 마음이 좁아진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붙잡는다. 왜냐하면 놓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나이가 들고서야 알게 되었다. 놓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붙잡고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놓는 순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여유, 관계의 진심, 나의 한계와 가능성,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그리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의 방향, 내가 예수님 넘어서야 마주한 이 진실은 너무 늦게 찾아온 듯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게 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버림이 아니라 회복이었다. 떠남이 아니라 정리였다. 집착이 만든 혼탁함을 걷어내니 마음 한쪽에서 조용한 빛이 들어왔다. 나는 청중 여러분께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을 가장 무겁게 하는 집착은 무엇인가? 사람인가? 과거인가? 자존심인가? 아니면 스스로 만든 역할인가? 그 집착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 질문은 나를 변화시킨 질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평생 가장 먼저 집착했던 것, 바로 모든 걸 통제하려는 마음에 대해 말하려 한다. 젊었을 때 나는 거의 모든 일을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다. 내가 나서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고 내가 지켜보면 사람들은 흐트러지지 않으며 내가 잡고 있는 방향이 항상 옳다고 확신했다.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주기도 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집착으로 변했고 통제하려는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나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예순을 넘기고 보니 그 집착이 얼마나 많은 오해와 고단함을 낳았는지 비로소 또렷하게 보였다.
내가 해야 한다고 믿어서 한 행동들도 사실은 타인의 성장을 가로막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기준들도 결국은 나를 고립시키는 벽이 되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그 시절 나는 일을 맡기지 못했다. 사람들을 믿지 못했다. 혹시나 잘못될까? 혹시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혹시나 망가질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아 모든 걸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혹시나라는 두 글자가 내 노년을 가장 많이 흔들어 놓았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 관계는 깊어지지 않고 일을 나누지 못하면 책임은 무겁게 쌓이며 흐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마음은 점점 좁아진다. 나는 오래전에 만난 한 노인의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 강원도에서 우연히 들른 작은 마을에서 만난 노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게 패인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이상할 만큼 평온하고 밝았다. 사람은요, 젊을 땐 잡아야 살고 나이 들면 놓아야 삽니다. 그는 뎃감을 가지러 가던 길에 무심히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은 지금까지도 내 가슴에 남아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순이 넘어서야 나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지혜였는지 깨달았다. 붙잡고 있으면 안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더 많은 걸 감시해야 하고 더 많은 걱정을 떠안게 된다. 작은 변화에도 불안해지고 사소한 실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중심에 나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가 다 알아야 하고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늙어갈수록 가장 위험한 집착 중 하나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내게 조심스레 말했다. 회장님, 사람을 믿지 않는 건 결국 사람을 떠나게 합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분명한 경고였다. 나는 처음엔 그 말이 못마땅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가 떠난 뒤에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사람을 믿지 않으면 결국 혼자가 된다는 사실을. 혼자 있는 것이 고독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는 셈이기 때문이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친다. 젊을 때는 기세로 밀어붙일 수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기세가 오히려 나를 다치게 한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마치 두꺼운 비옷과 같아서 비를 막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바람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햇살을 가려버린다. 결국은 내 삶의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사람을 믿는 연습을 하고 맡기고 기다리는 연습을 하고 실수마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다. 처음엔 답답했다.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색하고 두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움직인 적이 없었다. 내가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제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내가 쥐고 있던 끈을 조금만 놓아도 세상은 망가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제 몫을 해냈으며 무엇보다 내가 훨씬 평온해졌다. 통정하려는 마음은 우리가 늙어갈수록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집착이다. 그 집착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삶을 흘러가는 물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더 너그럽게 바라보게 된다. 나는 이제야 한다. 놓아도 흘러가고 맡겨도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삶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집착의 다음 얼굴은 무엇일까? 나는 다음 이야기에서 젊을 때는 몰랐던 또 하나의 큰 집착, 바로 과거를 붙잡는 마음에 대해 말해보려 한다. 젊은 시절에 나는 과거를 돌아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었다. 뒤를 보면 속도가 늦어진다고 믿었고 지나간 일에 마음을 두는 건 약한 사람이나 하는 짓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정작 예순을 넘어가고 나서야 나는 과거가 얼마나 무겁게 사람의 어깨에 얹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과거는 이미 끝났는데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계속되고 끝났으니 잊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더 깊게 남아 우리를 붙잡는다. 나는 한동안 그런 과거에 꽉 묶여 살았다. 잘못했던 일, 미처 챙기지 못했던 사람, 너무 빨리 떠나보낸 인연들, 그리고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나의 어리석음들. 과거는 때로 사진 한 장보다 선명했고 때로는 오래된 흠집처럼 흐릿하면서도 아프게 남아있었다. 어느 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 스님을 찾아간 적이 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산사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었지만 그 스님은 그대로였다. 조용한 응접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나는 문득 물었다. 스님, 어째서 나이가 들수록 지나간 일들이 더 또렷하게 떠오르는 겁니까? 스님은 잠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말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들고 있느냐가 달라질 뿐이지요. 그 말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과거를 잊어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어떻게 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스님은 말을 이어갔다. 젊을 때는 과거를 짐처럼 들고 다니느라 무거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무게가 온 몸으로 전해지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비로소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날 나는 마치 오래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과거는 사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치게 만드는 방식으로만 남아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지나간 실패들이 내 발목을 잡았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어떤 일은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닌데도 그때는 너무나 큰 상처였다. 하지만 그 상처를 오래 붙잡고 있었던 건 결국 나였다. 실패는 이미 끝났는데도 실패한 내 모습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 있었던 것이다. 또한 지나간 사람들에 대한 후회도 나를 괴롭혔다. 한 번쯤 따뜻한 말을 건넸어야 했던 순간,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었어야 했던 말, 허무하게 놓아버린 관계들, 나이가 들면서 이런 후회들이 더 선명해졌다. 그런데 그 후회들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마음은 마치 고장이 난 시계를 계속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 시간이 흐르지 않음을 알면서도 시계바늘을 억지로 움직이려 애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결국 그 시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단지 멈춘 기억을 되풀이할 뿐이다. 나는 어느 날 저녁 오래된 서류철을 정리하다가 30년 전의 일지를 발견했다. 거기엔 젊은 시절의 고민, 결정, 실수, 기대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은 실패했지만 나는 내일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문장을 보고 나는 한참을 웃었다. 그렇게 다짐했던 내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특해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장을 쓰던 나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사람이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그때의 선택도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 오래된 그림자를 여전히 붙잡고 있었을까? 그 질문을 던지고 난 뒤에야 나는 깨달았다. 과거를 정리한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의 나를 용서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법은 배우지만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은 잘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과거의 나를 향해 원망하고 비난한다. 왜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지?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때의 지혜와 그때의 힘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진다. 나는 이제 알게 되었다. 과거는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만인 것임을.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놓아야 할 집착은 무엇일까? 다음 이야기는 많은 이들이 평생 내려놓지 못하는 무거운 짐, 바로 사람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에 대한 기대는 젊을 때는 거의 본능처럼 따라붙는 것이었다. 누군가에게 조금 잘해주면 그만큼 돌아오기를 바라고, 믿음을 주면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가족이든 동료든 나와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주기를 은근히 바라곤 했다. 그 기대가 때로는 희망이 되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 기대가 결국 사람을 가장 많이 지치게 만드는 집착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사람에 대한 기대를 줄이는 것에서 비로소 평온해지기 시작한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게 온다. 실망이 쌓이면 사람을 멀리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을 멀리하면 결국 마음이 외로워진다. 그 외로움의 시작이 타인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대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젊었을 때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다. 동료도 친구도 스승도 심지어 한번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도 있었다. 그중 어떤 사람은 내게 의지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분명 실망을 안기기도 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실망의 절반 이상은 상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만들어낸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느 날의 일이다. 나보다 10살 어린 후배가 내게 푸념을 늘어놓았다. 회장님, 저는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주 실망할까요?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한때 나 역시 그렇게 세상을 원망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다. 너는 사람을 믿어서 실망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너의 기준을 강요해서 실망한 거야. 그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조금 더 부드럽게 설명했다. 사람은 각자의 속도와 성격과 상황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주기를 바란다. 그 기대가 어긋나면 상대가 잘못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내 욕심이 앞선 거지. 그 후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마 나처럼 늦게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사정이 있다. 그 사람의 행동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십 가지 이유가 얽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잡한 사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단지 왜 나에게 이렇게 행동했는가만 따지려고 한다. 그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해외 출장 중에 만난 어느 한국 노동자의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 거친 손, 햇빛에 그을린 얼굴, 무뚝뚝한 말투. 그러나 그의 한마디는 내 오래된 기대를 단숨에 무너뜨렸다. 사람은 기대보다 현실이 앞선다오. 현실이 버거우면 기대는 늘 부서져. 그는 그 말을 하고는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며 웃어 보였다. 그 웃음은 서글프면서도 담담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누구도 완벽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기보다 그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나이가 들고 나서야 나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 내 마음이 먼저 상한다. 기대를 거두면 상대는 있는 그대로 보이고 그 사람을 이해할 여유가 생기며 관계는 오히려 안정된다. 이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지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기대만큼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마음이 더 너그러워진다. 나도 실수했고 나도 부족했고 나도 누군가를 실망시킨 적이 있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에 대한 기대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관계는 훨씬 더 편안해진다. 인간관계란 결국 서로 기대를 줄여가며 맞춰가는 과정이다. 내가 지나치게 기대하면 상대도 부담스럽고 상대가 지나치게 기대하면 나도 숨이 막힌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사람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나는 이제 깨닫는다. 기대가 줄어드는 만큼 관계는 깊어진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기대보다 더 위험한 집착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옳다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이 집착이 어떻게 노년의 평온을 무너뜨리는지 이야기해보려 한다. 나는 평생 수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왔다. 옳은 길과 그른 길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엔 스스로 내린 선택을 믿고 밀어붙이는 사람이었다. 그런 성향은 때때로 나를 큰 성공으로 이끌기도 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집착을 만들어냈다. 바로 내가 옳다는 믿음의 집착이었다. 젊었을 땐 강단 있고 뚝심 있는 성격으로 보였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확신은 점점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벽이 되었고 내 마음을 더 좁게 만드는 족쇄가 되었다. 예순을 넘기고 나서야 나는 이 집착이 얼마나 많은 갈등의 뿌리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산다. 자신의 경험, 상식, 판단을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문제는 그 옳음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을 움켜쥐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상처받는다. 왜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지? 왜 저렇게 판단하지?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관계는 금방 틀어지게 마련이다. 나는 젊은 시절 나보다 10살 많은 한 선배와 크게 다툰 적이 있다. 그는 조용하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표정이 단단히 굳어 있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고 나는 내 판단이 분명히 옳다고 믿었다. 결국 말다툼은 심해졌고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맞을 수도 있지. 그런데 자네가 옳다는 걸 왜 이렇게 증명하려 드는가? 그 말은 그 당시엔 화만 돋웠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가 얼마나 현명한 말을 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점점 사라진다.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가 같은 문제들이다. 옳음을 증명하려는 삶은 끝없는 전쟁과 같다. 상대를 이겨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고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금방 무너진다.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없다.
나는 해외 출장 중에 만난 군인 한 명을 떠올린다. 그는 전장에서 수년을 버틴 베테랑이었는데 뜻밖에도 이런 말을 했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기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의 말을 듣지 않고 흐르는 상황도 보지 못하고 결국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지요. 그의 말은 비단 전쟁터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였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는 사람은 주변의 조언을 듣지 못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나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 내가 쌓아온 경험이 많을수록 내 의견이 더 무게 있게 느껴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해되지 않고 새로운 방식들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걸 단순한 세대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굳어지는 마음은 늙어가는 마음이다. 굳어진 신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쉽게 풀어진다. 반대로 마음을 유연하게 두면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세상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도 담담하게 인정하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내가 옳은가 그른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드럽게 살아가고 있는가이다. 옳음을 내려놓는 건 패배가 아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며 마음속에 쌓인 불필요한 긴장이 서서히 풀린다. 나는 이제야 한다. 옳음에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훨씬 더 평온해진다. 그리고 이 평온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집착은 무엇일까? 그것은 특히 노년에 더 깊게 자리 잡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 바로 남과의 비교, 다음 파트에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서 가장 늦게 사라지는 집착이 있다. 바로 남과 나를 비교하는 집착이다. 젊을 때는 비교가 경쟁심을 일으켜 나를 움직이게도 했지만 예순을 넘긴 뒤에 비교는 그저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나 동료가 나보다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 승부욕이 치솟았다. 저 사람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냐 하는 마음이 나를 일으켰고 때로는 그런 비교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비교는 전혀 다른 얼굴로 찾아온다. 남보다 늦은 것 같고 남보다 부족한 것 같고 남은 평온한데 나는 여전히 바쁘고 복잡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젊었을 땐 비교가 나를 채찍질했지만 노년의 비교는 나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족쇄였다.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를 만났다. 그는 나보다 한참 일찍 모든 일을 내려놓고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문득 그의 표정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작은 질투가 고개를 들었다. 저 사람은 여유롭게 사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자 마음 한구석이 갑자기 허전해졌다. 그때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자네는 참 대단하게 살아왔어. 하지만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산 건 아닌가?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사실은 오랜 친구가 건넨 조용한 경고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남과 비교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남의 삶을 기준으로 내 삶을 재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의 평온을 보며 나의 결핍을 떠올리고 남의 성취를 보며 나의 부족함을 비교했다. 하지만 그 친구가 평온해 보였던 이유는 그가 나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단지 그는 그의 길을 살았고 나는 내 길을 살았기 때문이었다. 비교는 결국 현실을 흐리게 만든다. 마치 맑은 물에 잔잔하던 표면에 흙을 뿌려 탁하게 만드는 것처럼 마음은 순간적으로 혼탁해진다. 나는 한 농부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린다. 강원도의 산골에서 만난 노인이었는데 그는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산에 올라가면 알지요. 모든 나무는 제자리에서 자랍니다. 높은 나무는 높은 데서, 낮은 나무는 낮은 데서. 그런데 아무도 서로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어찌나 담백하고 깊었던지 평생 잊히지 않았다. 우리가 비교로 고통받는 이유는 남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시기가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다. 그런데 인간은 남의 꽃이 필 때 자기 꽃도 피어야 한다고 착각하며 조급해진다. 그러나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봄은 제때 오고 겨울도 제때 간다. 사람의 삶도 다르지 않다.
노년에 들어서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내 삶이 훨씬 선명해진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더 이상 내 결핍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삶의 형태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불필요한 질투도 사라지고 초조함도 줄어들며 무엇보다도 마음이 한결 너그러워진다. 자기 삶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늦게 배운 지혜였다.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비교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 다만 나를 나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다. 남과 비교할 여유가 생기면 차라리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낫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지금의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비교는 결국 계속되는 굴레다. 하지만 비교를 내려놓으면 삶은 갑자기 단순해지고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워진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벽도 서서히 사라진다. 나는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안다. 비교는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만 인정은 사람을 가까워지게 만든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집착은 무엇일까?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노년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깊은 그늘, 바로 분노와 원망의 집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젊을 때에 나는 분노를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일했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그걸 힘삼아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 방식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때로는 분노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사실이니까. 하지만 예순을 넘기고 나서 나는 그 분노가 얼마나 오래 마음에 남아 나를 갉아먹는지, 그리고 원망이란 감정이 얼마나 천천히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젊은 시절의 분노는 불꽃처럼 치솟아 금방 꺼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오히려 잔불처럼 남아 마음 한구석을 계속 태우며 사소한 일에도 아프게 반응하게 만든다. 분노는 겉으로는 사라진 것 같아도 속에서는 완전히 꺼지지 않고 남는다. 그래서 어떤 노년의 삶은 과거보다 현재가 더 힘든 것이다. 어느 날 오래전 함께 일하던 동료를 우연히 만났다. 그와 나는 예전에는 자주 부딪혔고 어쩌면 서로의 방식이 너무 달라서 늘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한 사건은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나는 옳다고 생각한 일을 밀어붙였고 그는 그에 반대하며 끝까지 완강하게 맞섰다. 그날의 갈등은 결국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시간이 지나도 그 감정의 잔해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오랜만에 마주한 그는 나를 보며 밝게 웃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장님, 그땐 제가 어려서 너무 고집이 세웠지요. 그의 말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사실 나도 그때의 내 모습이 성숙했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는 그를 마음속에서 미워하며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사과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풀렸다. 그때 깨달았다. 분노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정이라는 것을. 원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할 때 그 사람이 고통받을 거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사실 고통받는 건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다. 나는 어느 날 새벽 혼자 산책을 하다 공원에서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벤치에 앉아 오래된 파이프를 들고 있었는데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에 묘하게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 나는 인사만 하고 지나가려 했는데 그가 불쑥 이렇게 말했다. 젊은 양반 마음속 원망은 돌덩이와 같아 들고 있으면 무겁고 던지면 상처나지. 나는 그 말에 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는 파이프 끝에 붙은 연기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그러니 내려놓는 게 가장 현명하지. 던지지도 말고 쥐고 있지도 말고 그저 놓아버리는 거야.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진리를 듣는 듯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정말 그들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인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누굴 원망하는 마음은 실제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상처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세월이 흐르면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심지어 상처도 변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처의 첫 모습을 너무 오래 붙잡는다.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퇴색한 감정까지 그대로 간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다.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비로소 가벼워진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주변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고
삶에서 진짜 중요했던 순간들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작은 감사가 피어난다. 그때는 서운했지만 덕분에 내가 더 단단해졌구나. 그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결국 나를 일으킨 건 나였구나. 이렇게 과거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면 분노와 원망은 더 이상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 나는 이제 안다. 원망은 복수가 아니라 고통의 반복이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늙은 나무처럼 갈라지고 바스러진다.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은 여전히 새잎을 틔울 여유가 남아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세상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다. 그래서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노년의 삶은 고요해지고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 그런데 분노보다 더 지독한 집착이 하나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선택에 대한 미련. 다시 말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라는 끝없는 후회다. 다음 파트에서 나는 이 마지막 그림자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지독하게 남는 감정은 분노도 원망도 아니다.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희미해진다. 진짜 오래 남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잠식하는 것은 다시 선택할 수 있었을까라는 미련, 즉 후회에 대한 집착이다. 젊은 시절에는 실수를 해도 금세 새로운 선택으로 덮어버릴 수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많았고 길이 얼마든지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고 나면 선택의 폭은 줄어든다. 지나온 길이 더 길고 남은 길이 짧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뒤를 돌아보게 된다. 그때 다른 길을 갔어야 했나?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그 인연을 붙잡았어야 했나? 이렇게 끝도 없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맴돌기 시작한다. 문제는 그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의 문을 억지로 다시 열면서 이미 끝난 선택을 다시 판단하려 한다. 하지만 과거의 선택은 과거의 시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현재의 지혜를 들고 과거의 나를 심판하려는 순간 후회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나는 어느 밤 잠이 오지 않아 서재에서 혼자 오래된 서류를 뒤적이다가 젊은 시절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속에 나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가벼웠고 눈빛에는 아직 다치지 않은 미래가 가득했다.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저때 나는 지금의 나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 저때의 나는 지금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대답은 아니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시간, 그때의 마음, 그때의 경험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과거를 지금의 기준으로 평가하며 스스로를 책망한다. 이것이 후회의 가장 큰 함정이다. 나는 한 번은 해외 출장 중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노신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조용히 신문을 접고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건넸다.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이미 지나간 선택을 붙들고 평생을 후회하는 일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때는 그 말의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늘 다시 선택할 수 있었다고 착각하지요. 하지만 그때는 그때의 내가 있었고 지금은 지금의 내가 있을 뿐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고 다만 현재를 흐리게 만들지요. 그의 말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서 메아리처럼 남아있다. 후회는 시간을 되돌리지 못하지만 미래의 발걸음은 얼마든지 무겁게 만들 수 있다. 한 번은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내게 고백하듯 말했다. 회장님, 저는 늘 제 인생을 되돌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 때문에 하루도 편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되돌리고 싶다는 말은 지금의 자네를 부인하는 말이기도 하네. 그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하고 싶었던 진짜 말은 따로 있었다. 우리는 후회 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후회를 품고도 앞으로 걸어가는 존재야. 나이가 들면 우리는 실수와 선택을 더 크게 바라보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서야 삶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손봐야 할 이유는 없다. 과거는 이미 우리를 지나쳤고 남은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지혜뿐이다. 이제 나는 후회를 이렇게 정의한다. 후회는 나에게 남은 미완성의 조각이며 그 조각이 내 삶의 결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흔적이다. 후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바르게 살고 싶어지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지고 더 단단한 마음을 갖고 싶어진다. 후회는 짐이 아니라 길을 비추는 등불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건 후회를 들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내려놓고 다시 걸음을 내디디는 것이다. 나는 이제서야 깨닫는다. 후회는 과거를 붙잡는 마음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라는 삶의 신호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후회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후회가 내 삶을 통제하게 두지 않을 뿐이다. 그것은 나의 일부이고 나의 역사이고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의 증거다. 그리고 이 모든 깨달음 끝에 나는 하나의 진실에 다다른다. 노년의 평온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로 완성된다는 것. 불필요한 집착을 빼고 또 빼다 보면은 마침내 삶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 고요하고 담백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 말이다. 이제 나는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다.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 질문과 함께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이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훨씬 가벼워지고 훨씬 깊어지기를 바라며 이 긴 여정을 마친다.